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오늘은 좀 지난 주제이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19일에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또 그 선언을 좀 기억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들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통일하지 맙시다 라는 말로 포문을 열면서 남북한이 현재 통일을 할 수 없는 여러 사회적 상황들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나 힘을 쓰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통일을 유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맡기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임종석 전 실장이 평생 통일의 뜻을 두고 정치를 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과거 그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러니까 전대협이죠.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남한의 통일의 뜻을, 통일의 의지를 북한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씨를 방북시켜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한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였죠. 그때 문재인 정부 휘하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대북 정책들을 펼쳤고 그 이후에 유력한 통일부 장관 후보로까지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정계 은퇴를 했었을 때에도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통일에 좀 열을 올리면서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모두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이 통일을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선 도대체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발언을 했는가? 특히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 진위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나름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판단하고 숙고해서낸 결론이다 라고 보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9월에 한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수고 언론이나 국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삼김 정치인이라 해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때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치적 발언을 일부러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 그 자체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 그리고 4조에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3조, 4조에 명시된 내용들을 봤을 때에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명령을 거스르고 위배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들은 그 국민의 의무를 다 저버리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가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의 말처럼 통일을 논할 수 없는 한반도의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한의 경우를 먼저 보면은 윤 정부 취임 이후에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대남 방송을 재개하고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분단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의 경우를 보면요. 북한에서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남북관계에 대해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계속 통일정책 폐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남기구 사업을 정리하고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폐지하며 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통일지우개 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0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거든요. 이게 지금 남한의 국회격인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 헌법에 아예 통일 관련 내용들을 빼는 그런 법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통일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심히 경색되어 있다 보니 통일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단 이후에 1974년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권 때 그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 나름대로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인 통일 논의가 있었고 또 국가적 정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보자면 우선 노태우 정부 때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974년 남북 공동성명 때 나왔던 3원칙이 있었죠.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그 3원칙을 명료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1991년 9월에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한 게 아니라 남한, 북한 따로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남북한이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적 관계이다 라고 설정을 해서 그 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통일 정책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1994년에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그 다음에 통일지향 특수관계 이 부분들을 가지고 3단계를 설정했거든요. 남북 화해협력, 그 다음에 남북이 연합하는 단계, 그러면서 1민족 1국가 체제로 나가는 실질적인 통일 단계, 이렇게까지 단계를 설정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역대 정부가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김영삼 정부를 뒤이어서 그 김대중 정부 때에 첫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처음 만나게 되고요.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통일에 있어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에서 설정했던 연합 제안,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할 때에 남북이 먼저 연합 제안, 연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 통일로 나가자라고 제안했었고 북측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다, 우리는 낮은 단계의 연방을 할 거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어감 차이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공통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동시에 이제 개성공단을 추진하게 되고 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김정일 위원장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을 계승한 14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나름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민족성도 같고 동질성도 있고 역사성도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국가적 정책들을 통일에 맞추어서 나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처럼 통일을 갑자기 추진하지 않게 되면, 통일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국가적으로 노력해왔던 여러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후에는 통일에 대한 그 주도권마저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마저 통일을 포기해버리면 향후 실질적인 통일 논의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통일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요, 1945년도에 일제가 갑자기 패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뭐 건국에 대한 이야기, 독립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 논의들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과 전쟁이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일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에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결국 분단이나 전쟁과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 역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발언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운동권 좌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임종석 전 실장에게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저는 봤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운동권들이 과거 독재 권력에 저항해서 정의로운 사회, 또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면 이미 소련을 위시한 그 사회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었고, 또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식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운동권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었죠. 뭐 데리고 가서 고문도 했었고 여러 탄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극우로 전향했던 운동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에 뉴라이트 3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극우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운동권 좌파의 문제점은 꿈과 이상을 잊지만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여러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결국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무용론에 젖어서 결국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측면들이 임종석 전 실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임 전 실장도 본인이 통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을 올리면서 여러 일들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통일할 수 없는 여러 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통일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거는 한국이 운전자가 되어서 북한,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서 통일 방향을 제시하고 또 각 국가들이 협상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계속 똑같지만 북한은 핵은 가지고 싶은데 대북 제재를 풀어서 경제 발전은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 어쨌든 핵이 위험하니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 중국은 대북 제재가 빨리 풀려서 북한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국이 각자 생각이 이렇게 다른 와중에 한국이 이 역학관계를 이해해서 주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임종석 전 실장은 이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외쳤고 또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정책을 내세웠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다른 말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본인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의거해서 자신이 그 운전자가 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이끌어내서 그들이 통일에 대한 여러 아젠다를 펼치면서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그 역할이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사람이라도 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대북 강경 노선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가 있습니다. 이 휘하에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든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임종석 전 실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통일을 할 수 없으니 우리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정말 통일에 대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집념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까지 그가 해왔던 것은 단지 말뿐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에 와서 단순히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포기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종석 전 실장도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저는 수구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수구보수 정권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과 안보 불안을 일으키면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남북한이 경색돼지고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수 정부로 인해서 진보 정부가 이제까지 펼쳐왔던 여러 평화적인 정책들, 남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부에서 다 회귀시키고 오히려 더 못한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있을 때에도 나름대로 기조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 대해선 어떤 기조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기조와 정책들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보수는 무조건 적대적으로, 진보는 무조건 평화적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한번 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이제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여러 내용들을 기술했는데 그 중에 김정일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일 논의를 하고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서 협의를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김정일 위원장도 짚었던 것처럼 결국 이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 통일 정책이 모두 무산된다라는 것을 북한도 아는데 수구 정권에서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주체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들이 지금 윤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열심히 추진을 했다가 여러 국내적인 국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평화 무드가 조금씩 깨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북한과 무조건 적대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김정은도 똑같이 적대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똑같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짚어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 일관된 대북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보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휘하에서 지금 통일부도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혈세는 혈세대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그 유튜브 채널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한반도 남양특집 구미호 괴담 이런 이야기들을 방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에서 통일부가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윤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수구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말로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별다른 생각들이 없어 왔고 별다른 정책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남북 관계의 그 평화적인 무드를 깨버리는, 그러면서 경색된 관계로 회귀시켜버리는 정책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와 진보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면서 중요한 건 이 보수의 어떤 통일 정책에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아젠다를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통일의 논의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